주한미군 철수? 상관없다. 미군이 떠나면 한국이 망할 거라던 트럼프의 오판을 단 한 방에 박살낸 대한민국의 서슬퍼런 통보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구걸할 줄 알았던 한국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펜타곤 내부 보고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독자적인 초정밀 타격 체계와 세계 1위의 방산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북극 항로와 반도체 시스템까지 장악하며 미국조차 대체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 철수라는 승부수가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끝장내고 세계 2위로 추락시키는 비수가 되어버린 기막힌 현실. 대한민국이 숨겨온 압도적 역전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아서 벤스입니다. 저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수석 지정학 전략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세상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지도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나라들이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피고 어디에 압박이 쌓이고 있는지,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어떻게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권력자들이 모여서 다음 수를 두고 격렬하게 논쟁하는 방에도 여러 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은 지금 바깥 세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저는 군인이 아니고 무기를 들지도 않지만 제 무기는 바로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정말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워싱턴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지던 이야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것이었죠. 대통령은 이미 카메라 앞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말을 직접 꺼낸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5배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말입니다. 5배라니, 그건 결코 작은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아주 세게 흔들어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신호였죠.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전략이 먹힐 거라고 믿고 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직속 분석관인 마커스 손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오더니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전략적 부담 재평가, 한반도 주둔 비용 분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는 우리 부서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결코 추측하지 않고 오직 계산으로만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정리해온 수치들은 정말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첫 번째 부분은 숫자 하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50km였습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과 북한 국경 사이의 거리였죠. 50km라니 길이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를 달리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미사일과 포병이 동원되는 현대전에서 그 정도 거리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서울이 전 세계에서 실제 군사 전선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라는 점을 정확히 짚고 있었죠. 그 좁은 곳에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행과 정부 청사, 병원, 군 사령부, 그리고 교통망까지 모두 국경과 바다 사이의 그 좁은 틈에 빽빽하게 밀집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이것을 구조적인 취약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군사비로 쏟아부어도 결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지리적인 약점이라는 것이었죠. 마커스는 회의실 화면 앞에 서서 자신의 결론을 차례대로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 정도였죠. 그는 미국이 해마다 엄청난 돈을 쓰면서 이제는 어떤 경제 지표로 봐도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었고 한국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있었으며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자국 땅에 머무는 미군의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지 않고 있다고 마커스는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일방적인 안보 협약이자 무임승차라고 불렀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고위 정책관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동맹 비용에 의문을 품어온 사람들이었는데 누군가 마침내 그 불만에 딱딱한 숫자를 붙여주니 아주 반가워했죠. 저도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지정학 전략가 입장에서 봐도 그 논리는 아주 타당했거든요.
미국의 자원은 한계가 있고 그 자원은 가장 효과가 큰 곳에 써야만 했습니다.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도 거부하고 있다면 압박을 가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50km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거를 정확히 제공해줬습니다. 이 협약이 그만한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미국에 지우고 있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였으니까요.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눈치챌 것이고 수도에서 겨우 50km 거리의 중무장한 북한군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를 잃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계산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걸 느끼겠죠. 그리고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준비를 갖추고 올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계획이었고 우리가 가진 모든 분석 자료가 예측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 위협을 코앞에 둔 나라라면 우리의 허세를 꿰뚫어 보려 하지 않고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급 전화나 외교 연락, 우려가 가득 담긴 성명이나 제발 긴급 대화를 하자는 요청 같은 것들을 예상하고 있었죠. 어떤 움직임이 있기를, 그들이 겁을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실수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보았고 킬로미터를 셌습니다. 수치를 따라 끝까지 가서 완벽하게 반박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결론에 도달했죠. 50km라는 간격은 한국이 빠져나갈 길 없이 갇혀있는 함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갇혀있던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며칠 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보좌관인 데니얼 리드가 들어오더니 인쇄된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죠. 그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앞에 종이를 내려놓고는 뒤로 물러나 서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 양식이었는데 그 아래에는 딱 두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데니얼을 다시 불러서 원본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뭔가 빠졌거나 이게 요약본이고 전체 답변은 어딘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데니얼은 밖으로 나갔다가 몇 분 뒤에 돌아와서는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하고 공식적인 답변 전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두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두 문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맹이 선택의 문제라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저는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려하는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오랜 역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긴급 회의나 통화를 요청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 문장 어디에도 두려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가장 강하게 느껴진 점은 그 성명에 적힌 말이 아니라 오히려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었습니다. 보통 위협을 느끼는 정부라면 훨씬 더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는 정부라면 즉시 연락을 취하고 외교 채널을 가득 메우며 대사들을 보낼 수 있는 모든 곳에 보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문장을 보내놓고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커스 손과 함께 앉아 방금 받은 문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그저 협상을 위한 자세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이미 한국 사람들이 얼마를 더 낼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전술일 뿐이지 실제 힘이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했죠.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논리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50km라는 거리, 1,000만 명의 시민, 그리고 바로 국경 너머에 있는 북한. 이런 상황에 놓인 이성적인 정부라면 최소한 협상이라도 해보지 않고 미국의 보호를 그냥 내던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마커스의 말에 동의하며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움직임은 서울에서 먼저 올 것이고 그때가 진짜 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외교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한국이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는데
마침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시점이었죠. 이탈리아 신문들의 헤드라인 하나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우리 책상에 올라올 만한 종류의 소식이 아니라서 저는 내용을 아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이탈리아가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이 시스템을 설계한다. 내용을 더 읽어보니 한국 기업들이 밀라노 동계올림픽 전체 통합 운영과 보안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독점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행사 전체를 관리하는 계약이었죠. 데니얼 리드가 그 계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전체 내역이 담긴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항목별로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경기장의 티켓 발권과 입장 시스템은 물론이고 개최 도시 전체에서 선수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하는 기능도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공공구역의 실시간 군중 밀집도를 감시하고 대회 기간 내내 쉬지 않고 작동하는 테러 위협 탐지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었죠. 게다가 밀라노 전체 도로망의 교통 신호 조율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전부 한국 기업들이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가 전체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다시 집어들고 2번이나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파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마커스가 외면하고 싶어 했던 부분이자 제가 계속 지울 수 없었던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죠. 100개가 넘는 나라의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모이는 행사의 보안과 물류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신체적인 안전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의 정부들이 자국 선수단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지는 않았는지, 경기장에서 위협이 생기지는 않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을 믿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시스템이 실패하면 사람이 다치고 전 세계가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한국은 그 엄청난 책임 앞에 당당히 서서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이고 네로라 하는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계약을 따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한국 기업들이 꽤 오래전부터 유럽의 스마트시티 자동화와 교통관리 분야로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은 이 과정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진행된 성과를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던 것이죠. 이 계약은 하나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올림픽에 참석한 모든 정부 관계자와 기업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운영 시스템이 가장 높은 압박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2주일 동안 한국의 플랫폼은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가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엔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실적은 쌓기도 어렵지만 일단 쌓이고 나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마커스가 했던 말, 그 2문장짜리 답변이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연기일 뿐이라고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결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연기는 카메라가 꺼지면 그만이지만 이건 엄연히 납기일이 있고 결과물이 나와야 하며 잘못되면 큰 책임이 따르는 실제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자신감 있는 척 포즈만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에 자기들의 이름을 당당히 적어 넣은 것이었죠. 그것은 우리에게 보낸 2문장과는 또 다른 종류의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50km 분석이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올림픽이 시작될 무렵,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써둔 메모들을 다시 꺼내서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압박을 가한 뒤에 돌아온 서울의 침묵, 그 짧은 2문장의 답변, 그리고 한국을 세계적인 행사의 운영 중심에 세운 대형 국제 시스템 계약까지. 이 일들은 각각 따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다만 그 방향이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나라라고 생각해온 한국이라는 그림에서 아주 커다란 조각 하나가 빠져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안다고 너무 확신했기에 차마 찾아보지도 않았던 무언가 말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몇 주 동안 그 빠진 조각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밀라노 소식이 전해진 뒤에 워싱턴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요란하거나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회의는 여전히 정해진 일정대로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서류 가방과 커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들이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면 공기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사람들은 한국 문제를 이미 답이 정해진 숙제처럼 가볍게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꺼내기 전에 침묵이 길어졌고 테이블 주위로 오가는 시선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뭔가가 바뀌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비가 내리기 직전에 기온이 변하는 걸 느끼듯 공기 속에서 그 변화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일 중 하나가 지도가 아니라 방 안의 분위기를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의 공기는 제 주변 사람들도 저와 같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내온 짧은 두 문장의 답변, 그리고 밀라노 올림픽 계약 소식. 이것들은 큰 폭발은 아니었지만 아주 조용한 신호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바닥에서는 시끄러운 소리보다 이런 조용한 신호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시끄러운 건 누구나 대비하지만 조용한 신호는 방심한 틈을 날카롭게 파고들기 때문이죠. 그때 토마스 밀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가하게 잡담이나 나누러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국방정책연구소에서 15년 넘게 분석가로 일해온 베테랑이었는데 제가 그와 오래 일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는 대신 직접 들고 왔다면 그건 얼굴을 마주하고 꼭 설명해야 할 중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제 책상 맞은편에 앉더니 서류 하나를 밀어주더군요.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해군 전력을 다시 배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한 군사 시뮬레이션 보고서였습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가 몇 달 동안 매달려 만든 아주 정교한 연구 결과였죠. 보고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고 토마스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다양한 전력 배치 시나리오와 대응 시간 같은 표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수백 번은 읽어본 익숙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부록 부분에서 제 손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부록의 한 섹션이 언뜻 보기엔 단순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소름 돋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 바다 위에서의 화력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의 압박 전략이 전제로 삼고 있던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보고서는 항공모함 타격단을 2개나 더 보낸다고 해도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내륙은 산들이 겹겹이 층층이 쌓여있는 산악 지형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에서 쏜 함포나 미사일은 해안선을 지나고 크고 작은 능선들을 일일이 넘어야만 반도 깊숙한 곳에 있는 목표물에 닿을 수 있습니다. 표적이 내륙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바다에서 쏘는 화력의 정밀도와 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메모장에 적어두고 며칠 동안 계속 되새겼던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상전력투사는 움직이지 않는 지형에 의해 구조적으로 제한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다는 움직이고 항공모함 전단도 움직일 수 있지만 한반도의 산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안가에 배를 얼마나 세워두든 산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뜻이었죠. 부록을 덮고 토마스를 쳐다보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진실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 상대방도 그 사실을 깨닫기를 기다릴 때 짓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딱히 할 말도 없었으니까요. 제 손에 들린 건 우리 측 분석가들이 직접 만든 문서였고 그 문서는 우리의 압박 전략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해군력이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믿음에 중대한 구멍이 뚫린 셈이었죠. 이건 누가 회의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한반도의 지형이 결정해 놓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던 중에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예산 검토를 위한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보통 이런 청문회는 몇 시간씩 이어지고 수십 가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무언가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엔 꼼꼼히 챙겨볼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보좌관 데니얼 리드가 특정 발언 부분에 표시를 해서 보내왔고 녹취록을 읽어보니 왜 그랬는지 단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마이클 도널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맹국을 압박하는 일에 반대할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평생 주장해온 사람이었죠.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누구보다 크게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국방 문제를 말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계산한 결과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한국에서 미군을 빼자고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나라 하나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한국이 태평양 전체를 잇는 미국의 병참과 군사 네트워크의 중심 거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딱 놓여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은 단순히 북한을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일본의 기지들, 괌의 시설들, 그리고 오키나와의 배치를 하나의 커다란 그물망으로 연결해주는 핵심 거점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 허브를 빼버리면 그물망은 단순히 작아지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도널리 의원은 한국 철수가 체스판에서 말 하나를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판 자체를 뒤집어 엎고 게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청문회장 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사람을 기다리는 평범한 침묵이 아니라 누군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말했을 때 흐르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즉각적인 반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상 한쪽에 토마스 밀러의 보고서를 올려둔 채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죠. 서로 다른 곳에서 온 두 개의 문서가 똑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놓은 자료들에 의해 안쪽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가정들 위에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던 겁니다. 마커스 손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도널리 의원은 정치를 하는 것뿐이고 밀러의 보고서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이론일 뿐이라고 치부했죠. 그는 계속 압박을 가해서 한국을 몰아붙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커스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첫 회의 때 보여줬던 그 여유로운 자신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죠. 보통 사람이 자기가 믿는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말이 빨라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변화의 문턱은 이미 소리 없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극적인 선언이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짜 변화가 그렇듯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렸던 그림을 더 이상 고집하기가 불가능해지는 방식으로 말이죠. 한국이 그려진 지도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그어진 선들은 정작 그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린 것처럼 아주 엉성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벌어질 일들은 이 사실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선명하게 증명해주게 됩니다. 상원 청문회가 끝나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보고서 한 권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내부망을 통해 전달된 그 보고서 표지에는 빨간색 띠가 선명하게 둘러져 있었죠. 이건 함부로 아무나 볼 수 없다는 아주 엄격한 보안 등급이 걸려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제목도 참 길었습니다. 동맹 재편 시 한국의 독자, 억제 능력 평가 및 전략적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보좌관인 데니얼 리드를 방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단숨에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국방부 내부에서 일하는 최고의 분석가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나 외국 평론가의 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이 우리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써서 만든 자료였죠.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압박 전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는 군사 억제 시스템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른바 삼축 체계라고 불리는 시스템이었죠. 첫 번째는 위협을 미리 찾아내는 탐지, 두 번째는 적의 공격이 닿기 전에 방해하는 교란,
그리고 마지막은 위협이 근원을 직접 때리는 타격 능력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국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통합 시스템으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이 없어도 한국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실시간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대목에서 읽기를 멈추고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꼼꼼히 뜯어보았습니다. 보고서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직접적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약속을 줄이거나 군대를 뒤로 뺀다고 해서 한반도에 어떤 안보 구멍이 생길 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예측을 내놓고 있었죠. 한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억제 시스템을 완전히 스스로 운영하는 체제로 바꾸는 속도만 더 빨라질 뿐이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가하는 압박은 한국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예비로 두었던 시스템을 실전 모드로 업그레이드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명분을 우리 손으로 직접 쥐어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안보의 공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군사력의 대대적인 진화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소는 이 보고서를 보자마자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보고서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춘 자료라고 깎아내렸죠. 실제 현장 상황은 문서 한 장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훨씬 복잡하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커스가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이 보고서를 반박할 만한 다른 분석 자료는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말만 할 뿐, 그것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수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죠. 원래 이 바닥에서 증거 없는 반론은 그저 공허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국방부 보고서를 계속 파고들던 중에 이번에는 브뤼셀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의 안보 포럼에서 동맹의 구조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는데 거기서 줄리언 스털링이라는 분석가가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영국 출신의 아주 유명한 정책 전문가였는데 그가 한마디 하면 각국 정부가 긴장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죠. 데니얼 리드가 보내준 그의 발언 녹취록을 그날 오후 제 책상에서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스털링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한국이 조용한 것을 두고 단순히 계산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고 말이죠. 그는 한국의 이런 모습이 단순히 상황에 맞춘 전략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깊이 뿌리 박힌 체질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나열했죠. 한국이 군사력을 현대화해온 엄청난 속도나 드론과 무인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독자적인 위성 감시망까지 구축하고 있는 모습들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또 그런 속도로 움직이는 나라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무엇을 할지 이미 다 결정해놓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뜻이었죠. 스털링은 제가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게 된 놀라운 데이터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가장 심했던 그 기간 동안 놀랍게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아주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물류망이나 부품 공급망도 아무런 혼란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죠. 그는 이것을 보고 한국이 두려움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두려움 자체가 생기지 않은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두려움을 참는 나라는 자본의 흐름이나 기업들의 신뢰도에서 반드시 균열이 생기기 마련인데 한국은 그런 빈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융시장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결국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브뤼셀 소식 이후에는 경제 뉴스들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해운사들이 한국 기업들의 북극 LNG 운반선을 만드는 거대 계약을 맡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험한 곳을 다녀야 하는 배라서 전 세계에서 아주 극소수의 기업만이 만들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선박이었습니다. 곧이어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계약 소식이 줄을 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지상 무기와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고 여기에는 기술 이전과 관리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 하나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개적인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투자 분석가들은 이제 한국을 더 이상 무기를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는 핵심 국가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와 스털링의 발언, 그리고 유럽과의 대형 계약들까지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놓고 보니 이것들이 결코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었죠. 우리가 마주한 진짜 시련은 우리가 한국에 가하는 압박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압박 때문에 우리의 초기 분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시련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가장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마커스 손은 이제 아주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주기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워싱턴의 모든 일은 결국 그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나 비밀 브리핑 안에서만 머물러야 했던 외교 정책들이 선거 연설이나 TV 토론에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죠. 동맹 관리 실패라는 말이 야당 성명에 나타났는데 이건 단순히 추상적인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한국을 상대로 했던 일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거든요. 데니얼 리드가 야당 대변인의 특정 발언에 표시를 해서 보내줬는데 저는 그걸 2번이나 읽어보았습니다. 성명에는 현 정부가 한국을 파트너가 아닌 압박 대상으로만 대했고 그 결과 미국이 원하던 방위비 대신 한국의 전략적 독립만 앞당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명백한 전략적 실패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한번 방송을 타면 계속해서 퍼지기 마련이니까요. 마커스 손은 이 보도를 지켜보더니 반박할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이것저것 적어 내려가다가 중간쯤에서 멈추더군요. 우리의 압박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바탕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대답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계속 찾아보겠다고 말했지만 정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에 한민간 안보연구소에서 공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비밀 문서가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자료였기에 대응하기가 더 힘들었죠. 보고서는 지난 몇 달간 수면 위로 올라온 모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는데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50km라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그 거리가 방어 입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가 압박용으로 썼던 의미가 아니라 한반도 지형을 지키는 군대의 입장에서 본 진짜 의미였습니다. 보고서는 국경과 서울 사이에 겹겹이 쌓인 산악 지형과 강, 그리고 좁은 길목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군대가 그 50km를 가려면 단계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죠. 우리가 약점이라고 불렀던 그 거리가 사실은 공격자가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르도록 수십 년간 다듬어진 방어 체계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 다음 항공모함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밀러가 썼던 내용과 비슷했지만 더 쉬운 말로 풀려 있었죠. 바다에서의 화력은 산이 깊은 내륙까지 효과적으로 닿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항공모함을 더 보낸다고 해서 그 지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탐지와 교란, 타격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삼축 억제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억제 시스템은 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죠. 보고서는 우리의 철수 위협이 한국의 안보 구멍을 찾아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구멍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생중계로 보여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시장의 반응을 다뤘습니다. 북극 LNG선 계약이나 유럽과의 방위 산업 협정, 그리고 투자사들의 재평가 소식들을 다뤘죠. 보고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압박 전략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압박을 가해도 한국이 흔들리지 않자 지켜보던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신뢰가 오히려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압박이 뜻밖에도 한국의 실력을 입증하는 내구성 테스트가 되어버린 셈이죠. 한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토마스 밀러는 자기 책상에 온 이 보고서를 4번이나 읽었다면서 마지막 한 문장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의 철수 위협은 한국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 체계가 이미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을 뿐이다. 마커스 소니 보고서 공개 후에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논쟁할 목록도 들고 오지 않았더군요. 그는 자리에 앉더니 우리 전략의 전제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한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할 거라고 믿고 움직였는데 행동하기 전에 그 믿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실제 상황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더 할 수 있는 말은 없었거든요.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결과는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행동의 근거로 삼았던 전략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저는 한 가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분석가로 수십 년을 살아온 저조차 지도 위의 숫자와 거리만 보았지 그 땅 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50km라는 숫자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처음부터 더 깊이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차분히 고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이 제 주변에서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죠. 복도에서 들려오던 발걸음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2개의 문서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왼쪽에는 한반도 지형 지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됐을 때부터 줄곧 들여다보던 바로 그 지도였고 국경과 서울 사이에 50km 선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오른쪽에는 민간안보연구소의 공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둘 중 어느 것도 집어들지 않은 채 아주 오랫동안 그 2문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저녁에 토마스 밀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도 연구소 보고서를 읽었고 뉴스에 계속 나오는 야당의 성명들도 이미 다 본 상태였죠. 그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의지를 잘못 읽은 게 아니라 한국이 무엇을 진짜로 두려워하는지를 잘못 읽은 것이라고요. 우리는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로 생길 빈자리를 두려워할 거라는 전제 위에 전략 전체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수년에 걸쳐 그 빈자리를 스스로 다 채워놓고 있었죠. 토마스는 우리가 그걸 몰랐던 이유가 애초에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50km라는 숫자만 보고 거기서 생각이 멈춰버렸던 것이라고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죠. 정보가 숨겨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감춘 적도 없었고요. 삼축 억제 체계나 위성 감시망, 드론 프로그램, 그리고 방산 수출 계약까지 이 모든 건 전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곳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보지 않았던 건 이미 어떤 결과를 보게 될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만 골라서 모으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인 실수인데 우리는 그걸 미국 정부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선거 보도나 유럽의 조달 기관, 그리고 글로벌 투자 보고서에서 현실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손이 퇴근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폴더도 태블릿도 논리 목록도 들고 있지 않았죠. 그는 제 맞은편에 앉더니 자기가 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분석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바탕에 깔린 근본적인 전제부터 틀렸다고 말입니다. 한국이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건 한국이 우리를 간절히 필요로 할 거라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었죠. 우리는 그걸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검증해버렸고 그 실패한 결과는 이제 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커스에게 나 역시 똑같은 전제를 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틀을 만들었고 테이블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지형 지도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반도를 가로질러 뻗어 있는 산줄기들과 강줄기, 그리고 해안 지형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형 자체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산들은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50km는 여전히 50km였습니다. 정말 바뀐 것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그 지형을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제 이해였습니다. 산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을 바탕으로 방어 체계를 쌓아온 사람들의 지혜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지형을 한국이 갇혀있는 함정으로만 보았지만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요새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지도를 보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던 것인데 결국 정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지도를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제 새 문서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깨끗한 빈 종이였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펼쳐온 전략을 변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위치를 제대로 읽어낸 결과가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었죠. 그저 우리에게 의지만 하는 나라를 보살피는 보호자가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인 힘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예전엔 우리를 찾던 나라들의 안보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상대하는 진짜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대화였습니다. 새로운 전제가 필요했고 다른 질문이 필요했으며 우리가 항상 옳다고 믿어온 고집 대신 실제로 사실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려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대화는 이제 시작되어야 했고 무엇보다 가장 정확한 지도에서부터 출발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완벽해 보였던 전략을 단 두 문장으로 무력화시킨 대한민국의 답변.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그 서늘한 경고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독자적인 힘을 갖춘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죠. 우리는 흔히 숫자로 세상을 읽으려 하지만 때로는 숫자 너머의 체질과 실력이 판도를 뒤집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워싱턴의 전략가였다면 한국의 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어떤 다음 수를 두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